Recording in progress. 네, 안녕하세요. 영수잡의 신영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치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봅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내척수액과 뇌노폐물 배출 방법, 그리고 치매의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 치매 원인으로 알려주는 물질이,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이런 물질이 자꾸 뇌에 쌓여서 이것들이 신경세포나 신경회로를 손상을 시켜서 이게 문제가 돼서 우리가 치매가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이런 독성 물질이 뇌에 쌓이면 뇌세포도 손상이 되면서 인지기능도 떨어지고, 그리고 아직 그 치매에 대한 그 원인이 다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치매에 대한 특효약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병원에서 치매 인지 기능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증상을 완화해주기 위한 보조제들이거든요. 뭐 대사물질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보조제 아니면 뇌영양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특효약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금 초고령화 사회예요. 65세 인구가 20%,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20%입니다. 20%. 그래서 고령화도 아니고 초고령화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베타 아미로이드 이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 뇌에 있는 뇌척수액에서 그 뇌척수액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이런 새로운 연구 결과와 함께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이 그림은 보시면 우리 뇌혈관입니다. 뇌혈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큰 동맥인, 우리가 이렇게 목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자, 가장 큰 동맥이 온목동맥이라고 그래가지고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에서 이 온목동맥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옆에 척추동맥이 이렇게 가장 큰 가지가 두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 뇌의 혈액에 뇌혈관에 영양분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을 이렇게 좀 밑으로 보시면 우리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보면 뇌혈관이 이 바깥에 우리 두피 쪽, 내 두피 쪽으로도 있고 또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서 안으로도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가지들이 많이 뻗어 있는데요. 요 내 안에 이렇게 뇌혈관들이 뻗어 있는 사진입니다. 요 혈관을 좀 더 도식화하게 되면 요 혈관만을 딱 떼었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혈관 모양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온목동맥, 우리가 목으로 올라간 온목동맥하고 그 다음에 척추동맥 두 가지 가장 큰 줄기가 올라가는데 이 줄기가 올라가서 보면은 이 혈관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목동맥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고 또 척추동맥도 올라가서 결국은 온목동맥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환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환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뇌혈관이 어느 한쪽이 막히면 이게 굉장히 응급 상황이면서 우리가 뇌경색, 뇌졸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측부순환, 여러 가지 이 바깥쪽으로 측부순환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한쪽이 막히더라도 다른 쪽으로 혈관이 다 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측부순환이 잘 발달되어 있고요. 이렇게 대동맥 고리, 이런 고리를 우리가 보통 뭐 대뇌 동맥 고리 또는 윌리스 고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윌리스 고리라고 해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뇌 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뇌 구조 어렵지 않고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머리가 있으면 머리 이제 이 스칼프 두피가 있죠. 그리고 두피 안에 이 스컬이라고 뼈가 있어요. 우리가 뇌를 보호하고 있는 굉장히 두꺼운 뼈가 있습니다. 뼈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막이 세 가지 막으로 쌓여 있어요. 세 가지 막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뇌와 뭐 혈관과 신경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여기 보시면 막이 이렇게 세 가지 막으로 쌓여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듀라메터라고 해서 우리가 경질막 가장 그 막이 여기 두피 스컬 뼈예요. 요거는 요 노란 거 여기 뼈고요. 요 뼈 밑에 이제 막이 세 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듀라메터라고 해서 경질막, 그다음에 요 가운데가 거미막, 그다음 밑에 이제 피라메터라고 해서 연질막이 있어요. 그리고 요 연질막 요 가운데 거미막 밑에 거미막하고 연질막 그 사이에 보면 이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요 공간에 내척수액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공간에 내척수액이 들어있고 좀 전에 제가
대뇌동맥 골이 보여드렸죠. 그 대뇌동맥 골의 혈관도 이 요 막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여기 왜 중요하냐면 여기 이따 보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이 내척수액이 이렇게 뇌를 싸고 있어 바깥에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요 내척수액이 계속 흐르고 있고 이 안에 이제 뇌하고 그다음에 우리 척수 신경 가지가 이렇게 여기 이제 척추까지 쭉 내려오거든요. 이 척수 신경이 이렇게 담궈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척수액이 담가져 있고 요 하는 역할은 우리가 이제까지는 우리가 보통 뇌하고 이 두뇌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뇌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알고 있었는데 여기 더 나가서 오늘은 이 뇌에서 쓰고 남은 물질들 노폐물이죠.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역할, 그 역할이 결국은 치매와 연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좀 보고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또 예전에 이제 응급실 근무했는데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특히 머리를 외상을 입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도 하지만 딱 처음에 육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눈이나 귀나 그다음에 코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맑은 노란 약간 연한 노란색 콧물은 짙은 노란색이고요. 그냥 아주 연한 물 같은 점의 그 점도도 그러니까 물 상태 아주 약간 노란 액체가 나오는 걸 관찰했는데 이게 바로 내척수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척수액이 보인다는 거는 이게 뇌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본관을 보시면 뇌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막으로 쌓여 있다고 그랬고요. 요 가운데 보시면 빈 공간들이 있어요. 여기 뇌 조직이고 빈 공간들을 우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여기 가쪽 내시 여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 그게 무슨 색이죠? 이게 고동색으로 보이는 브라운색으로 보이는 여기 가쪽 내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셋째 내실 여기가 넷째 내실 그래서 이름입니다. 이런 것을 이 빈 공간들인데 여기서 내척수액이 만들어져요. 내척수액이 하루 500cc 정도 만들어지고 있고 이 내척수액이 이렇게 뇌 바깥을 돌면서 뇌하고 척추를 둘러싸고 있고 이게 결국은 이 뇌와 척추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뇌의 대사물질 아까 뇌의 대사물질들을 이 바깥으로 흘러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위 시상 정맥구를 통해서 정맥골로 들어가서 혈액으로 흡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여기 아까 이 빈 공간들이 있다 그랬죠. 이런 게 지금 여기 뇌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런 곳들이 빈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내척수액이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내척수액은 하루 이제 보통 이렇게 500cc가 만들어지는데 보통은 이 어느 정도 양이 있냐면 한 150 정도 이렇게 이 양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새롭게 생성하고 바뀌고, 그러니까 새롭게 생성되고 배출되고 이런 순환을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약간 투명한 액체로 약간의 단백질, 림프 성분하고 비슷한데 단백질, 포도당, 칼슘, 염분이 함유되어 있고 화학적 성분은 혈장, 우리 피 속에 있는 혈장하고 비슷하지만 여기 보면 내척수액은 나트륨, 칼슘, 포도당, 단백질 농도가 혈장보다 약간 낮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뇌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빨간 화살표가 여기 아까 그 내척수액이 흐르고 있는 지주막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주막하 공간에 내척수액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순환이 되고 있고 여기서 뇌에서 대사물질 우리가 뇌가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산소 소모량이 많고 산소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노폐물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노폐물들이 뇌척수액으로 나와서 결국은 배출이 돼서 우리 뭐 뇌를 순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분이 이제 카이스트 투쿤 교수이면서 IBS 혈관 단장인 고규현 교수가 네이처호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뇌에는 최근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치매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뇌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내척수액에서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뇌 조직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이 내척수액의 배출이 여러 가지 신경퇴행성 질환이라든지 뭐 뇌경색, 파킨슨, 치매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에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알츠하이머의
원인을 여러 가지 찾고 있잖아요.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뇌에서 나온 노폐물들이 제거되지 못했을 때, 이것들이 빨리 제거되지 못했을 때 이런 물질이 자꾸 쌓이면서 이게 치매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뇌출액을 배출시키는 뇌막, 우리 아까 제가 여기 막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막 바깥에 흐르고 있는 지주막하 공간, 이 막과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목 림프관. 이 머리를 쏘고 있는 막이 결국은 이제 이렇게 림프를 연결해 가지고 여기 림프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림프로 연결돼서 림프에서 배출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혈액순환도 있지만 림프 순환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림프 순환계는 결국 노폐물을 배출하는 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폐물 배출이 여기를 잘 조절을 해서 순환을 도우면 우리가 여러 가지 뇌혈관 질환이나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뇌척수액과 이 림프관을 통해서 뇌 청소를 증진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뇌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그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서 여러 가지 활성산소, 우리가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뿐만 아니라 아까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뭐 베타 아밀로이드 성분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몸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뇌척수액은 맥락총, 아까 이 빈 공간들이죠. 이 빈 공간들, 이런 빈 공간들을 우리가 보통 맥락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빈 공간들에서 여기서 생성이 되는데 한 500cc 생성이 되고 있고, 또 그 뇌에서 많은 노폐물들이 어디로 나오냐면 뇌척수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뇌척수액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베타 아밀로이드 성분을 측정한다든지 하는 게 이제 뇌척수액이죠. 그래서 이 뇌척수액의 순환 배출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가 뇌 안에서 생성된 여러 노폐물들을 빨리빨리 배출하지 못하면, 배출을 해서 뇌를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잘 배출이 안 된다든지, 여러분들이 뭐 노화가 되면서 잘 배출이 안 되든지, 그리고 이 림프 순환이 잘 해서 배출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이게 우리 뇌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규현 교수가 이 네이처 연구 결과에서 보고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로 노화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졌을 때,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코 뒤에, 우리가 이제 코 뒤쪽에 보면 비인두에 림프관망이 연결되어 있다. 림프관이 연결되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 림프관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림프관이 뇌에서 나온, 우리가 뇌의 전반부하고 중간부에 모여있는 뇌척수액의 배출을 주요 허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연결고리라는 거죠. 뇌척수액에서 노폐물들, 우리가 아까 뇌의 대사물질을, 노폐물들을 배출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코 뒤에 있는 림프관 망들이. 그래서 이게 보니까 노화된 생쥐들은 이 림프관의 그 연결 허브 역할을 하는 이 림프관들이 많이 망가져 있고, 그리고 배출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배출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독성 물질이 더 많이 쌓이겠죠. 그리고 이 림프관들이 새롭게 발견됐는데, 이제 이 림프관을 이번에 새롭게 발견됐는데, 이 림프관들은 노화된 생쥐에서는 큰 변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 림프관에 근육과 신경이 둘러싸여 있어서 소형 펌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할 때, 혈관은 우리가 몸에다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상수도 역할, 산소와 깨끗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상수도 역할을 한다면, 이 몸의 림프관은 우리가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배출하는 하수도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폐물을 잘 배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뇌의 기능하고 연결되고, 더 나아가서는 치매의 원인 중에 한 가지인 노폐물 배출에도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코 비인두에 림프관망이 발달되어 있다 해서 여기 제가 해부학에서 내용을 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콧구멍이고, 여기 이제 입이고요. 이게 혀고, 이제 턱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코 점막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가 이제 코인두, 여기가 입인두, 여기가 이제 후두인두, 세 구간으로 나누는데, 여기 보면 이 코인두 쪽 뒤쪽에 보면, 여기 보면 이 림프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인두편도,
인두편도가 있고, 이 인두편도 이렇게 약간 좀 그림이 노란색으로 되고, 제가 화살표로 표시하는데, 이 인두편도, 그 다음에 여기 코 인두, 이 부분에 림프관망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뇌에서 전반부하고 중간부에서 대사물질을 배출해주는 허브 역할을 한다는 거죠. 허브 역할. 그래서 여기 부분이 허브 역할이고, 원래 림프 조직은 우리의 면역기관이잖아요. 면역기관이면서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기관인데,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보면 이제 코인두에 보면 이 인두편도가 있고 또 아데노이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코감기나 목감기 걸리면 여기가 많이 붓고 커지면서 부어오르면서 여기가 우리가 이 부어오르면 여기 호흡하기가 힘들죠. 코에 호흡하기가 힘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림프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림프 시스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폐물을 제거해주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림프관이 우리 혈관 시스템하고 비슷하게 온몸에 전신으로 이렇게 다 뻗어 있어요. 그래서 전신으로 이렇게 다 뻗어 있고 여기 이렇게 온몸에 다 뻗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건지 여기 오른 림프관, 그 다음에 여기 가슴 림프관, 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 그림, 여기 있죠? 여기가 오른 림프관이고 여기가 가슴 림프관인데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가장 큰 하수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장 큰 하수도인데 이 오른 림프관은 여기 지금 그림으로 보였던 이렇게 하얀색으로 영역 표시된 이쪽으로 회수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대부분 가슴 좌측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쪽 가슴 림프관으로 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노폐물이 빠지는 하수도, 가장 큰 하수도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순환이 잘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목에서 내려온 노폐물들도 잘 빠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목 뒤나 여기 쇄골 밑에 여기 지금 여기가 딱 해부학적으로 쇄골 위치예요. 쇄골. 요 쇄골 밑에 여기고 그 다음에 이 쇄골 바로 밑에 보면 빗장 및 정맥. 결국은 림프관이 이 노폐물들이 여기로 와서 어디로 빠지냐면 이 정맥, 빗장 및 정맥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폐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목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셔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노폐물이 잘 빠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림프절이 많이 모여있는 애가라든지 가슴이라든지 배꼽 주변이라든지 서해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림프절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고요. 자, 그래서 림프 시스템은 이렇게 가장 큰 하수관이 뭐였죠? 오른쪽 림프관, 가슴 림프관이 연결돼서 여기에 통해서 정맥을 합쳐서 노폐물이 빠진 거고, 이 림프 소절은 림프구가 공 모양으로 모여 있는 곳을 말하는데, 여러 곳,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 가슴, 여기, 애가 이런 데 있고, 자, 그 다음에 림프관은 중간에 이제 민물 근육이 거의 없고 정맥보다 굉장히 얇고 또 림프관 곳곳에 판막이 있어서 역류되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그리고 심장으로 유입되는 양은 분당 1에서 1ml, 분당 1에서 1ml, 그래서 하루 한 3리터가 이동이 된다고 합니다. 심장으로 이동이 돼서 우리가 이제 노폐물을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림프절의 기능은요, 대부분 우리가 몸으로 들어온 세균, 이물질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대식세포, 우리 면역세포인 대식세포에 의해서 제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감기 걸리거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몸에 염증이 있거나 감염이 있거나 또 바이러스, 또 암, 세균 이런 침입이 있을 때 여기 보면 우리가 림프절들이 많이 이렇게 커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촉진으로 만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비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기비나 애가나 이런데 그래서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만져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렇게 내척수에게 우리가 순환이라든지 림프절의 순환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이 순환을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오늘 치매 예방을 위해서 내척수액을 통한 대사물 처리, 그 두뇌에서 나온
뇌에서 나온 대사물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처리를 잘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뇌 대사물질이 빨리빨리 배출이 돼서 여러분들이 치매나 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처리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까 여기 보시면 그림을 보면 림프절들이 머리에서 이렇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림이 여기 보시면 머리부터 해서 지금 여기 이제 안 나타나지만 여기 목 림프절 보이시죠? 여기 목 림프절, 그다음 턱 밑에 목구멍 편도 이런 데도 면역세포기 때문에 림프절거든요. 목계, 그다음에 여기 목 림프절, 그다음에 여기 오른 림프관, 가슴 림프관 이런 것들을 좀 잘, 특히 목 주변에 우리가 머리에서 내려온 요 목 주변을 잘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잘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뒤에 부분 우리가 이게 목이라든지 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쇄골이라든지 요런 데라든지 그다음에 애가까지 애가 이런 데 그 림프절을 잘 풀어주셔가지고 노폐물을 잘 빠지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도 이렇게 막혀 있으면 잘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 림프절은 우리가 강하게 자극하지 말고 가볍게 이렇게 터치하는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터치하는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만 쓸어준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백해 이런 경혈자리 우리가 이제 지금 영수랩에서는 우리가 침구학이나 양리학 같은 한약 양리학 침구학 같은 것들을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혈자리를 조금 아시는 거하고 모르시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요. 혈자리를 조금 아시면 혈자리 위주로 자극을 주시면 이게 우리가 오장육부를 통해서 각각의 그 장기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 더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뒤에 여기 백회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얼굴에도 혈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사주권부터 시작해서 찬죽해서 굉장히 혈자리들이 많은데 거기하고 그 다음에 요런데 여기가 이제 태양혈 그 다음에 여기 귀 앞에 그 다음에 귀 뒤에 예풍이라든지 여기 귀 주변에도 혈자리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천궁, 그 다음에 여기 목 앞에, 목 이런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쇄골 밑에, 그 다음에 목구멍 여기 가운데, 여기 편도, 이런 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자극을 주실 때, 이렇게 강하게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가볍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터치하듯이 가볍고 부드럽게, 우리가 내야 이 림프 순환은 강하게 자극을 하면 안 되고요. 약하게, 아까 정맥보다 더 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약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어주는 정도, 이렇게 터치해주는 정도로만 하셔도 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 뒤쪽. 여기 목 뒤에도 보면 여러 가지 혈자리들인데, 풍지라든지, 풍부라든지, 여기 목 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양쪽, 올라온, 인대가 올라온 이런 데를 풍지, 풍부 같은 거, 그다음에 대추혈이라는 이런 데를 이렇게 잘 만져주시면 여기에 또 다 이게 이 경락 혈자리하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림프절들, 림프 순환하는 자리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잘 마사지 잘 이렇게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면 노폐물 배출에 좋겠죠. 그래서 특히 머리, 목, 어깨 여기를 잘 풀어주셔야지만 뇌의 노폐물들이 잘 빠진다고 보실 수 있죠. 그다음에 또 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한의학 침구 혈자리 말고도 이혈용법 같은 것들도 보면 우리 귀에도 여기에 204개의 혈자리들이 있는데 이 귀를 이렇게 당겨준다든지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준다든지 아래쪽으로 당겨준다든지 이렇게 당겨주는 것들이 이게 우리가 근을 싸고 있는 막들이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 하나의 큰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머리에 이제 우리가 이 근막이 수축돼도 우리가 두통이 오거나 순환이 안 되거나 노폐물이 쌓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근막을 이완하는 방법 중에 시에스트라고 해서 그런 수기요법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귀를 만져줘서 이렇게 노폐물을 빠지게끔 이 근막을 이완시켜 주는 거예요. 근막 내 쪽에 있는 근막 이렇게 근막을 머리 쪽에 쌓인 근막을 이완시키면 노폐물이나 부종도 막을 수 있고 여기 머리 주변의 물리적 압박이나 긴장을 해소해주면서 여러분들이 가끔 여기 이제 코가 부비동염 때문에 통증이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또 알러지로 인한 두통이 있거나 아니면 편두통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두통 해소에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져주실 때 여기에 림프 순환도 잘 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척 수액을 통한 뇌의 노폐물이 잘 빠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분 섭취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내척 수액의 주성분은 물이에요, 물. 그래서 물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폐물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 아까 림프 순환의 주 원동력이 뭐라고 했냐면 뼈대 근육의 수축 활동이라고 했어요. 뼈대 근육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들 팔, 다리 이런 거 움직여가지고 특히 근골격계. 근골격계라고 하면 우리 뼈가 큰 뼈부터 척추 라인으로 해가지고 팔, 다리에서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척수액이 순환이 빨리빨리 되는 거죠. 그럼 노폐물도 빨리빨리 빠지는 거죠. 여기 아까 보시면 이 그림은 이제 약식으로 그려놓은 건데 여기는 이제 내척수액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주막하 공간이고 여기 보면 요 척수 신경이 우리 꼬리뼈 부분이 있는 데까지 유추 2번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척추 부분이거든요. 척추 안에 이렇게 내척수액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순환이 되려면 움직이셔야 되겠죠. 이 내척수 우리 제일 중심 뼈대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려면 여러분들 팔, 다리 이걸 쓰셔야지 척추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걷거나 이런 거 제일 좋은 방법은 걷는 건데 이왕이면 리드미컬하게 그리고 약간 보폭을 크게 해서 움직일 때 팔과 다리를 리듬에 맞춰서 흔들어서 걸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그 뇌 건강에 걷기가 하루 한 30분 정도를 걸으셔야지만 두뇌 건강에도 좋다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학습 중추인 이 해마의 기능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아요. 해마의 기능도 좋아지지만 우리 뇌 노폐물을 빠지는데도 걷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 스트레칭은 우리가 두뇌 건강도 좋고 우리가 몸의 건강도 좋지만 근막을 이완시켜줘서 노폐물이 빠지게끔 해주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시라고 한 거고 스트레칭을 하셔야지만 노폐물 배출이나 림프순환, 혈액순환이 다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네 번째 잠입니다. 잠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하면은 치매 유발 물질인 이 베타 아밀로이드의 성분들이 빨리빨리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그리고 잠을 못 잤을 때 이 베타 아밀로이드의 성분이 몇 프로나 늘어나냐면 30%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잠이 부족하면 뇌 속에 치매 유발 물질이 늘어난다. 그래서 의학 매체 메디컬 익스프레스에 의하면 잠이 부족하면 뇌 속에 알츠하이머 치매 유발 물질 분비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밤에 이제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 뇌가 알츠하이머 유발 단백질을 제거하는 청소하는 것보다 생산하는 양이 많아져서 결국 뇌에 많이 쌓인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뇌에 정상적인 활동에 따른 부산물, 노폐물이 있어. 노폐물이고 독성 물질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물질이 자꾸 많아지면 뇌에 이런 플레이크가 쌓이고 이러면서 뇌신경과 신경회로가 손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그 원인으로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주요 치매 원인의 주요 물질로 꼽고 있고 우리가 잠을 충분히 특히 숙면을 할 때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충분히 제거가 되고 또 우리가 수면 중 무호흡을 하거나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 물질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30세에서 60대 성인 8명을 대상으로 밤에 수면제 없이 정상적으로 잠을 잘 자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36시간 동안 2시간마다 뇌와 내척수액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를 측정했고요. 그리고 4개월에서 6개월 뒤에는 이제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우도록 한 다음에 또 뇌와 내척수액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수면장애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을 먹고 이 실험에 똑같이 참가해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잠을 자지 못했을 때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정상적으로 잠을 잤을 때에 비해서 무려 25에서 30%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유전적으로도 이제 보통 젊을 때부터 이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의 뇌 속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와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팀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깨어있을 때와 잠을 잘 때 뇌 속의 이 베타 아밀로이드의 청소율, 제거율은 같지만 우리가 많이 깨어있으면 생산량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우리가 깨어서 뇌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대사물질이 쌓이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우리가 노폐물을 배출해야 되듯이 뇌도 똑같이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사용하면 뭔가 대사물질이 나오겠죠. 그 대사물질이 깨어있을 때 훨씬 많은 수치로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결과로는 잠이 부족하면 이 청소 능력, 뇌 속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청소, 제거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결과, 우리가 수면장애에 있는 결과, 베타 아밀로이드의 생산과 청소 메커니즘을 통해서 인지 능력 저하와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면 부조제, 그러니까 수면 보조제를 복용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정상적으로 약을 먹지 않고 정상적으로 충분히 잠을 잔 사람들보다 베타 아밀로이드의 수치가 높았다는 거죠. 약을 먹었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 수면이 가능한 경우는 약을 먹고 더 잔다고 해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 감소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 수면이 가능한 사람들은 약을 드시지 마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약을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은 이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약을 안 먹고 그냥 잠을 자는 사람보다는 수치가 좀 높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간 연구에서 이제 이런 연구는 많았죠. 수면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 뭐 심장, 뇌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비만 이런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알고 있었고, 통상 65세 이상에서 이제 우리가 고령이라고 하죠. 65세 이상에서는 알츠하이머에 걸릴 위험이 5년마다 2배씩 높아진다. 2배. 5년마다 2배.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그 중에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수면 부족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앞에서 실천한 방법들을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외에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 두뇌 활동을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수랩에서는 이제 이런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두뇌 활성화에 관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자, 잠깐 두뇌 활성화에 관한 수업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두뇌 활성화를 위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두뇌 안티에이징에 관해서 거의 10년간 연구를 하고, 안티에이징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미라클 브레인 트레이닝 자격증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만여 건의 두뇌 관련된 논문들을 좀 봤어요. 논문들을 봤더니 그 논문들의 결론이 이제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두뇌 노화는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고, 또 그 원인 중에는 보면은 그 두뇌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한 가지 요인이나 두뇌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감정, 노화, 신체 활동, 창의력 활동, 인지 게임, 오감 이런 것들을 다 자극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신체적 자극뿐만 아니라 뭐 감각, 창의적 활동, 인지 능력, 감정까지도 우리 노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작업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두뇌 활성화 트레이닝 전문가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론적인 방법, 우리가 그동안 제가 10년 동안 두뇌에 관련된 모든 연구 이론, 우리가 이 두뇌에 관련된 효과가 검증된 논문에서 관련된 그런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론 과정하고, 그 다음에 두뇌 활성화 트레이닝 활동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어떤 시니어들에게 어떤 활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체 활동도 시키고 창의적인 활동도 시키고 뭐 오감이라든지 인지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시키는데 그런 실체적인 워크숍 과정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제적 워크숍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워크숍을 저랑 같이 실습을 하고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여러분들 익혀서 실제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실제로 그런 활동을 통해서 두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수업이 조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두 개 다 자격증 과정이긴 하지만 이거는 두뇌 트레이닝 전문가 자격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두뇌 트레이닝 활동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우리가 보통 이제 자격증 전문가 과정은 아무래도 우리가 전문적인 이론과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들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이고 활동가는 실제로 실습이나 활동에 중점을 둬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그분들하고 1차적으로 뭐 환자를 만난다든지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수업이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과정을 조금 나눴고요. 수업은 주로 우리가 더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고 활동가 과정은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현장 실습으로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이제 저희가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어요. 여의도에 있어서 오시면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이런 수업은 이제 저는 이제 여기 프로그램을 한 40차씩 워크숍을 한 40차시의 활동 과정으로 나눠 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실제로 저하고 실습해 보면서 이런 활동을 배우셔가지고 실제로 그분들한테 적용을 하시라고 만든 게 이제 두뇌 트레이닝 활동가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이 활동가 과정을 계속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떤 활동을 해서 이 두뇌를 인지 활동을 좀 개선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이론적인 논문에 관련된 이론적인 전문 베이스가 있어야지만 이 부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문가 과정, 이 이론적인 논문에서 우리가 인증된 결과가 인정된 그 논문을 보고 이런 과정을 좀 수업을 하시고 나면 이제 어떤 활동을 좀 시키시면 좋겠구나 해서 이런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워크숍을 실제적으로 나와서 치매라든지 치매 예방이라든지 놀이치료라든지 인지 능력, 두뇌 트레이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뇌 트레이닝 워크숍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영수랩 그 단톡방에 오시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반, 2반 요 과정에 들어오시면 저희 수업에 관한 내용들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두뇌를 활성화시키려면 우리가 크게는 9가지 과정을 여러분들 조금 다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변화 우리가 변화를 어떻게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 그다음에 유연성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창조적인 활동, 그다음에 우리가 에너지를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치매 예방은 여러 가지 치매 예방을 위한 치매 환자들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습,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생활 습관 이렇게 9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 카테고리별로 여기에 관해서 또 다시 우리가 어떤 워크숍, 예를 들면 감정이며 감정을 두뇌의 감정을 도모하는 활동들,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를 도모하는 활동들, 그다음에 우리가 창의적인 활동, 그다음에 뭐 에너지를 높이는 활동 이렇게 활동을 다 구분해 가지고 약 40가지 워크숍 과정을 제가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책을 무료로 나누고 있어요. 계속 제가 지금 이게 한 8차거든요. 뭐 영상도 나눠주고 있고 전자책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10전 대보탕, 그다음에 간헐적 미니 단식법, 매력 자본을 높이는 방법, 그다음에 두뇌 활성화를 위한 식습관, 그다음에 아로마 테라피 가정 상비약, 그다음에 감정 노화 진단 테스트, 그다음에 갱년기 쿠프만 지수 진단 테스트 이런 책자를 나누고 있고 이게 8차예요. 그래서 1차부터 8차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여기서 신청하셔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영스랩
안티에이징 연구소, 그 영수의 대학의 신박사였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